지금까지 평형 상태에서의 반도체를 다루었죠. 바로 주어진 온도와 도핑 농도에서 전자와 홀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비평형 상태로 관심을 돌릴 때가 되었네요.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전자장에 의한 전자의 움직임인 드리프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내용으로 따지자면 챗밍우 교수님의 현대 반도체 소자공학 한국어 번역본으로 2.2절에 해당하겠습니다. 드리프트라는 용어는 전기장에 의한 전하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전자와 홀이 전하를 띤 입자이기 때문에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되겠고, 그러면 속도가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드리프트죠. 전자가 전기장에 의해서 받는 힘은 마이너스 Q2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때 E가 상수라고 하면 이 전자는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게 되겠죠. 그럼 시간 t 동안 속도는 얼마나 빨라질까요? 바로 가속도인 Q2 나누기 유효질량 mn에다 시간을 곱해준 만큼 속도가 바뀌겠네요. 그럼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속도가 엄청 커지겠는데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음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의 속도는 무한정 커지지 않죠. 이렇게 무한정 속도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전자가 자주 주변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산란, 스캐터링을 경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운동량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간단히 아래의 그림에 스케치해 보았습니다. 일정한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가 가속된다고 해보죠. 그럼 원래대로라면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계속 증가해야 할 텐데 중간중간에 스캐터링을 경험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갑작스럽게 운동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전자의 속도가 무한정 늘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역시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없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간단한 예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복잡한 단위들은 모두 다 생략하고 최대한 간단히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걸 전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잠깐 동안 우리가 카드 놀이 같은 걸 한다고 할까요? 어떤 그런 게임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10명의 선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선수들에게 초기에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의 11개의 정수줄 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줄 중에 뽑힌 이 숫자를 이 사람들의 속도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개의 경우들은 모두 동일한 확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니폼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선수가 같은 것을 뽑아도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뽑습니다. 그러면 한 턴이 끝날 때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속도를 모두 1씩 증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4였던 사람은 5가 되고 5였던 사람은 6이 되고, 그리고는 이 10명 중에서 한 명을 무작위로 골라서 그 고른 선수의 속도만을 다시 원래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5에서부터 5 사이의 정수로 임의로 배치합니다.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선수 한 선수의 개개인의 속도와 평균 속도는 턴이 반복됨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까요? 랜덤 넘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다르겠지만 이번 그래프는 그 여러 번 가능한 관계 중에서 한 번을 캡처하여 가져온 것입니다. 파란색 선수들은 10명의 선수들의 턴이 끝나고 나서의 속도를 그린 것이고 붉은색이 이 10명의 속도의 평균입니다. 파란색 선들을 보면 아주 높은 값을 보이는 것들도 있죠. 이것은 한 선수가 계속 선택이 안 되어서 그 속도가 계속 증가한 것이고요. 그러다가도 결국은 다시 줄어들곤 하네요. 앞의 무척이나 간단한 예제에서 말하고자 했던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개의 선수는 턴에 따라서 매우 큰 속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작 10명의 선수를 고려한 이 간단한 상황에서도 평균 속도는 이보다 훨씬 작은 변화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움직였죠.
이제 우리의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전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전자들로 적용시켜서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의 전자들의 움직임이나 그 속도 변화는 정말로 변화무쌍하겠지만 많은 수의 전자들의 평균 속도는 훨씬 부드러운 모양으로 변화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평균 속도는 모든 전자들이 동일한 가속도를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가속도에 대한 항을 써주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전자가 평균적으로 충돌에 의해 운동량을 잃어버리게 되는 시간을 고려해 주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식처럼 평균 속도의 시간 변화는 결국 가속도와 그 다음에 충돌에 대한 항들의 그 밸런스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전기장을 인가해 주고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고 한다면 결국 평균 시간의 속도 미분항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평균 속도가 나머지 항들만 생각해 보면 평균 속도가 전기장에 비례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 미분을 제외하고 생각해 주면 결국 평균 속도는 전기장에 비례하게 될 것이며 여기 비례상수가 등장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례상수를 여기서는 Q 타우 나누기 mn으로 나왔죠. 속도와 전기장 관계에서의 비례상수를 우리가 모빌리티라고 부릅니다. 차원은 제곱 센티미터 나누기 볼트 세컨이죠. 그럼 이렇게 전자들의 평균 속도가 주어지면 전자의 홀 개념하면서 설명하면서 이미 도입했었던 전류 밀도 J는 QN 그리고 평균 속도의 곱이 되고 여기서 평균 속도가 모빌리티 곱하기 2라고 방금 전에 말했기 때문에 마지막 식처럼 쓸 수 있게 됩니다. 전자와 홀이 모두 존재하고 있으니 이들 각각에 의한 드리프트 전류 밀도를 모두 고려한 값이 전체 드리프트 커런트 덴시티가 되겠습니다. 이 전류 밀도에 대한 식은 다음 동영상에서 좀 더 일반적인 식으로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것은 전자의 평균 속도와 전기장 사이의 비례상수로 모빌리티가 정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표에 나타난 것처럼 인트린직 물질들의 전자 홀 모빌리티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갈륨 알세나이드의 높은 전자 이동도와 또 저메뇽의 높은 홀 이동도가 눈에 띄네요. 실리콘의 이동도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며 특히 홀 모빌리티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인트린직 물질의 이동도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불순물이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럼 무엇이 스캐터링을 일으켜서 이렇게 모빌리티를 결정해 줄까요? 이런 경우에 도미넌트한 스캐터링은 포논 스캐터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논은 격자의 진동 모드를 마치 입자처럼 취급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프는 어느 논문에서 캡처한 것인데 실리콘에 있는 포논의 에너지와 K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통 에너지 K 관계면 전자에 대한 것이 아니었나요?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요. 전자만이 아니라 포논도 입자처럼 취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와 K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큰 점들로 하얀 점이라든지 까만 점들이 보이시죠? 이 큰 점들로 나타난 것들이 대표적으로 전자들과 반응하여 스캐터링을 일으키는 모드들로 우리들이 계산해서 사용하는 점들입니다. 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더라도 다음의 정보는 쓸모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어쿠스틱 포논이라 불리는 모드들은 전자의 에너지는 별로 바꾸지 않으면서 운동량만 효과적으로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반면 이 옵티컬 포논들이라는 애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전자의 에너지도 이렇게 많이 바꾸어 주는 녀석이고요. 이 그래프에 보시면 제가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한 그 범위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실리콘에서 가장 중요한 포논 모드인 옵티컬 포논 모드의 에너지를 표시해 보았습니다. 대략 60mV 가량의 에너지가 이 포논 스캐터링에 의해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포논이 격자의 진동이다 보니 온도에 대한 의존성이 크겠죠. 정성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온도가 높아지면 포논이 더 많이 생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온도가 높아지면 격자가 열적 에너지를 더 받아서 더 활발하게 진동을 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전자의 이동도가 작아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자료로 더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는 니만 책에서 캡처해온 자료를 한번 보시죠. X축이 온도고, 그에 따라서 왼쪽 그래프는 전자 이동도, 오른쪽은 홀 이동도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둘 다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동도가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의 Y축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실리콘의 경우 전자가 매우 큰, 상대적으로 매우 큰 모빌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홀 이동도가 안 좋죠. 인트린직 물질이 아니라 도핑이 되어 있는 물질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좀 더 중요한 스캐터링의 원인으로 임퓨리티가 고려될 것입니다. 대략 한 10의 15승 오더나 혹은 10의 16승 오더 퍼 큐빅 센티미터의 오더까지는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이보다 더 큰 도핑 농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모빌리티가 거의 임퓨리티 스캐터링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도는 각각의 메커니즘에 의한 스캐터링 메커니즘에 의한 이동도의 역수의 합이 전체 이동도의 역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가장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지금까지 이동도 개념을 살펴보았는데, 이거는 일렉트릭 필드가 작을 경우에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전기장의 크기가 커지면 속도가 더 증가하지 못하고 세츄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첸민구 교수님의 책 73페이지 노트에 번역본에서 73페이지 노트에 이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전기장의 크기가 커지면 평균 속도도 늘어나고 또 늘어날 것 같지만,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는 낮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보다 더 빠르게 운동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density of state가 높은 에너지일수록 커지기 때문이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파라볼릭한 EK 관계식을 가정을 했을 때 density of state는 에너지의 제곱근에 비례해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있다면 이 녀석은 더 큰 density of state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더 빠르게 운동량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무작정 평균 속도가 증가하지 못하고 어느 한계값을 가지게 되는데, 실리콘의 경우 이 값이 대략 10의 7승 센티미터 퍼 초가 됩니다. 1 곱하기 10의 7승 센티미터 초 정도가 됩니다. 이 속도 포화가 사실 소자의 동작을 크게 제약하는 요소죠. 우리가 실제로 반도체 소자를 사용할 때에는 최대한 큰 전기장을 인가하여서 전자를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고 싶은데, 바로 이 속도 포화로 인해서 무작정 빠르게 동작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속도 포화 효과는 보통 코기 토마스식으로 쓰여지곤 합니다. 이 식이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하는 물리적인 이유가 있는 식이라기보다는 관찰된 속력과 전기장 사이의 변화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경험적인 표현식이라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두 극한을 따져볼까요? 전기장이 매우 작을 경우에 분모에 있는 저 상수 EON 나누기 전기장 항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더할 앞에 있는 1 플러스 항은 무시가 가능하게 되어서 결국 속력은 VS 나누기 EON 곱하기 2로 나오게 됩니다. 이 VS 나누기 EON을 바로 이동도에 맞추도록 EON을 정해주면 이제 모빌리티 곱하기 전기장의 크기로 나오겠죠. 또 다른 극한을 생각을 해볼까요? 또 다른 극한으로 전기장이 몹시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장인 E가
몹시 커질 경우에는 이때는 저 전기장의 제곱항이 사라지게 되고 오로지 분모에는 1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의 속도가 세츄레이션 속력에 다가가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극한을 다 잘 따라갈 수 있겠네요. 홀에 대한 식도 유사한데 대신 전기장에 대해서 있는 항들에 붙어 있는 개수랄까요? 지수들이 좀 다르네요. 이 지수들이 여기 나온 것처럼 정확히 2나 전자에선 2, 홀에서는 1 이런 것은 아니고 그 근방의 값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어디까지나 근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들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관찰되는 전자와 홀의 세츄레이션 속도 포화 특성을 맞춰 나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륨 아세나이드를 주력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속도 포화가 꼭 앞에 실리콘과 같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갈륨 아세나이드의 경우를 다루는 것으로 이 동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이 전기장에 대한 드리프트 벨로시티를 나타내고 있는데 실리콘과는 다르게 어느 일정한 전기장의 값을 넘어서고 나면 오히려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작아지는군요. 이걸 이렇게 작아지는 이 부분을 네거티브 디퍼런셜 모빌리티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실리콘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던 111 방향의 엘벨리에 의한 것입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엘벨리가 보이시죠? 전기장이 많이 인가되면 전자가 높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이 경우에 이제 감마벨리에 있던 그 전자들이 엘벨리 쪽으로 이동을 해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엘벨리가 큰 유효 질량을 가진 무거운 벨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상당수의 전자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속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실리콘처럼 속도 포화가 나타나지 않고 속도 포화 현상은 물질에 따라서 밴드 구조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전기장이 인가되었을 때 전자의 평균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낮은 전기장일 때에는 모빌리티가 평균 속도와 전기장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주었고 높은 전기장에서는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이 일어나네요. 자, 이제 우리는 비평형 상태를 다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넘었고요. 다음번 동영상에서는 또 다른 전하 수송 메커니즘인 디퓨전을 다루고 반도체 소자 내부의 전류 밀도를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반도체 방정식을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